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사마현 역사 일곱 번째 강의고요. 앞에 6강의 중단은 2개의 분량은 우리 EBS 강사 경력에 빛나시는 송경환 선생님의 명강의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중단은 3번째 국권수호 운동과 정계라는 제목으로는 요 중단은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0에서 32페이지 일본의 국권 침탈인데, 원래 요 내용을 갖다가 한강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진도상 요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여기 그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한 한일 병합 조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과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히 2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2차시에 걸쳐서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0페이지부터 자, 한번 볼까요? 자,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냐? 앞서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삼국 간섭이 발생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야오둥반도 돌려줘라, 청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 형님이, 불곰 형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자신들의 파워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이 이에 질세래야 갑자기 우리나라의 이제 이 왕비였던 명성황후 민비를 갖다가 시해버리는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야, 우리 일본도 이렇게 과감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야 하면서 우리나라에 일본의 파워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또 이제 무서워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하는 아간파천이 나타나면서 또 러시아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독립협회는 또 앞서 배웠다시피 러시아에 좀 반대하고 일본과 미국과 좀 친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였죠. 그러면서 또 국내에서 우리 반도에서는 일본의 세력이 또 조금 강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요 삼국 간섭, 을미사변, 아간파천,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일본과 러시아가 자꾸만 이제 뭐 세력이 서로 이제 막 견제를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탁구식으로 대립을 하면서, 그런 대립의 형태가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러시아와 좀 친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국제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체급이 러시아가 더 우세했거든요. 러시아야 뭐 엄청난 대국이었고, 당시에 일본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봤을 때 뭔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 개화에 성공해가지고 유럽식으로 조금 어떤 근대화에 성공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아시아 국가다라는 한계가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이제 우세한 국가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신문에 이제 그려진 이 만평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지금 모자를 쓰고 키 큰 형님이 이제 러시아고,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 친구가 이제 일본이죠, 그렇죠? 그리고 둘이가 지금 링 안에 서로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주변에 여러 뭐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미국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관전하고 있는 요런 게 이제 이 당시 신문에 실린 어떤 만평이었거든요. 요 신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우세했다. 자, 뭐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자 하냐, 일본은. 자, 일본은 우리가 한반도를 먹어야 된다. 먹으려면은 지금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서로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를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삼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여러 과정들을 쭉 거쳐가게 되는데요. 자, 어떤 과정들을 거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체급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러시아에 비해서 일본이 훨씬 이제 허약하잖아요. 뭐 권투의 체급으로 얘기하자면 러시아가 이제 뭐 헤비급이다. 그러면 일본은 뭐 한 라이트급도 안 되죠. 핑급, 뭐 패더급 뭐 이 정도 된다 봐야 될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이제 국가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 필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냥 쭉 살펴보니까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극히 견제하고 싫어하던 국가가 있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이 미국이라면,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어디였냐면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영국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1902년에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반도와 아시아 이제 만주 지역 등을 먹기 위해서 러시아와 싸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영국도 누군가가 아시아에서 이 러시아를 좀 견제해주고 싸워주면 땡큐인 입장이고, 그래서 영국과 이제 일본이 영일 동맹을 체결하게 되면서 뭐 영국이 일본에다가 전쟁 자금도 좀 대주고, 또 영국이 군함도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이제 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영일 동맹이 맺어지면서 뭐 이런 엽서도 나왔어요. 엽서에 보면 이제 이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국 소녀와 일장기를 배경으로 한 일본 소녀가 서로 꽃을 들고, 꽃도 보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영국 소녀는 이제 일본 소녀는 영국을 상징하는 장미를 손에 들고 있고, 영국 소녀는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를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서로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우리 이제 서로 동맹 맺었어요 라고 이제 이런 이제 기념 엽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일본은 뭔가 러시아와 붙을 만한 아주 든든한 후원자를 손에 넣은 셈이 있죠. 자, 이렇게 전쟁 준비가 끝나자 바로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를 향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본은 전쟁의 역사에서 근대와 현대전에 있어서 한 번도 선전포고를 사전에 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 좀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국가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청일전쟁에서도 송경환 선생님 강의 나왔지만은 선빵을 먼저 날리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도 이 하와이 진주만에 바로 이제 공습을 때려버리면서 선빵을 날립니다. 보통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 내가 너를 공격할 거니까 대비하세요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예의인데 참 예의가 없는 국가죠. 그래서 이제 이번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은 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향해서 리순이라고 하는 도시에 먼저 선빵을 날리면서 전쟁을 시작해버립니다. 자, 리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딘지 한번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가 있고요. 러시아죠, 그쵸? 자, 리순이 어디냐? 여기 일본이고. 러시아는 당시에 이제 세력을 자꾸 남하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동네가 춥잖아요. 춥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요. 그럼 바다가 안 얼 것 같지만은 추운 데 가면 바다도 옵니다. 바다가 얼게 되면은 이 군함을 갖다가 띄울 수가 없죠, 그쵸? 바다가 얼었는데 배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당시에 이미 이 요동반도, 여기가 요동반도거든요. 랴오둥반도 삼국 간섭 때 이제 러시아가 나서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다시 청나라로 돌려주겠던 그 이제 요동반도 끝에 가면은 여기에 리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리순이에요. 리순. 이 리순에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를 여기다 이제 정박을 시켜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겨울이 돼도 얼지가 않거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배를 정박시켜놓고 있었고, 일본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이제 함대를 자기들 이제 해군 병력을 데리고 이렇게 황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있는 리순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이제 태평양 함대를 공격해 버리게 됩니다. 선빵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04년 2월에 이제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본의 선빵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자 러시아가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막 싸우다가 뭐 여기 뭐 그 리순 공방전이라 그래가지고 전쟁 엄청 오래 막 끌고 막 거의 뭐 1904년 2월부터 해가지고는 뭐 이게 1905년 1월에 이 리순을 일본이 함락을 하게 되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전쟁을 끌었죠. 그쵸? 그 와중에 양측 다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와 일본은 사실 체급이 상대가 안 돼요. 러시아는 전체 병력이 50만도 당시에 넘었고, 일본은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러시아는 국가가 대부분의 이제 중심 도시들이나 군대라든지 이런 게 다 유럽 쪽에다 밀집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중요한 어떤 그 군대를 상시 많이 주둔해 둘 만한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는 떨어지던 곳이었죠. 여기가 서울로 말하면 여기가 강남이라면 여기는 강서구 이렇게 봐야 되나?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본 입장에서 이제 어차피 이쪽 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중심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겨볼 만하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건데, 전쟁이 생각보다 이제 오래 끌고 가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안 되겠다. 일본이 자꾸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군대를 요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더 추가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많은 군대를 장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쵸? 육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배에 태워서 해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육상으로 보내려면 당시에 이 러시아 그 횡단 열차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있는데,
이게 시간은 짧지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기차에 태워서 보낼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싸울 만한 병력을 아시아까지 보내다 보면 뭐 1년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병력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가 제일 자랑하는 최강의 함대가 어디였냐면, 여기는 이 발트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 발트해에 주둔하고 있던 발트 함대 사령부에서 배를 이제 끌어다가 병력을 태워서 아시아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배가 출항한 때가 언제였냐면 1904년 10월에 이제 배가 나가요. 배가 나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냐면 쭉 가는데, 원래는 배가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트들을 이렇게 내려가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지고 지중해를 지난 다음에 여기 당시 이미 수에즈 운하가 있었거든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홍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도양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그런데 수에즈 운하에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에즈 운하의 너비와 깊이가 러시아의 대형 함선들이 지나갈 만큼 넓거나 깊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통과가 불가능한 겁니다. 작은 배는 지나갈 수 있지만 큰 배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수에즈 운하 관리라던 국가가 어디였냐면 러시아의 이제 큰 라이벌이었던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관리하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게 또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대부분의 발트해 함대 사령부 배들은 어떻게 하냐,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않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프리카 남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아프리카 끝에 희망봉을 지나가지고는 이렇게 가요. 작은 배 몇 척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배들과 큰 배들, 아프리카를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던 큰 배가 다시 이쪽에서 만나가지고 세력을 합친 다음에 이렇게 아시아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우리나라 근처에 이제 도달하게 되니까 이미 그때가 언제냐, 1905년 5월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904년 10월에 출발했던 함대가 무려 8개월, 장장 8개월에 거쳐서 1905년 5월에 이제 여기 오게 되는데, 여기 왔을 때 이미 발트 함대 사령부에 이제 이 타고 있는 병력들의 사기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졌겠죠. 배에서만 8개월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막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럼 엉망진창인 이제 러시아 병력을 당시에 이제 이 대마도 주변에 여기서 이제 딱 그 있던 일본 함대가 습격을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대마도 해전이 벌어지게 돼요. 대마도 해전에서 발트 함대 사령부가 어이없이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이제 좀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충분히 일본 따위는 뭐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전쟁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 일본도 힘들어졌지만 러시아에 나중에 자랑하던 발트 함대 사령부에서 출발시킨 발트 함대가 여기 일본의 이제 대마도 근처에서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게 되면서 러시아도 전쟁을 더 끌기가 애매해졌고, 일본은 일본대로 사실 체급 차이가 나는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양 국가가 서로 조약을 맺고 일본의 판정승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일본은 참 치밀해요. 전쟁 중인데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한반도를 먹으면서 좀 이렇게 유리하게 갈까라는 걸 계속 궁리하면서 여러 가지 조약을 맺어갑니다. 자, 그걸 이제 보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자, 약이 하나 있어요. 약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자, 이게 바로 무슨 약이냐면은 배탈이나 설사가 났을 때 먹으면 좋은 지사제인 정로환이라고 하는 이 약인데요. 일본에서 개발된 약이고, 이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제약이라고 하는 제약사에서 정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탈이나 설사 났을 때 먹으면 참 좋고, 냄새가 되게 고약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약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어렸던 시절에는 이 약이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정로환이거든요. 자, 이 정로환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정로환 보면은 로와 환은 글자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뭐가 다릅니까? 정자가 다르죠, 정자가. 자, 이건 칠 정자, 어디를 친다, 공격한다, 정복한다 이런 거고, 이건 바를 정자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은 이 약이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 군대가 이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만주 지역으로 이제 막 가니까 거기 물도 음식도 다 달라서 일본 군대가 이게 물이나 음식을 먹고 배탈 설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배탈 설사를 하게 되면 이게 전력 손실이잖아. 그래서 빠르게 배탈과 설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 이 정로환입니다. 이름 자체가 정복한다, 로가 뭐냐? 이 러시아를 갖다가 한자로 뭐라 부르냐면은 로서아라고 불러요.
로서아, 로서아. 이 로자 이슬로자를 써요. 그러니까 정로환이라는 거는 로서아,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약이 이게 정로환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된 약이에요. 이게 러일 전쟁 때문에 개발된 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굳이 그 글자를 쓸 필요 없으니까 발을 정자를 써온 겁니다. 실제로 동성제약은 지금 일본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옛날에 기술만 가져왔던 것 뿐이지, 여러분들 뭐 동성제약 정로한 이거 사 먹으면 매국노다 이래가지고 뭐 불매운동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봐 오해를 지금 급히 해명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볼게요. 한번. 자, 이런 뭐 러일 전쟁 때문에 이런 약도 나왔었고, 자,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1904년 2월에 전쟁이 딱 터졌잖아요. 2월 8일인가 전쟁이 터지는데 1904년 2월 23일인가 전쟁 터지고 딱 보름 만에 일본이 이제 아주 발빠르게 뭘 하냐면은 한일의정서라는 걸 체결해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청일전쟁 때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서 거기 중간에 낀 우리나라가 괜히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에 껴서 전쟁의 이 무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은 그때 이제 뼈아픈 경험을 살려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딱 벌이자마자 급히 뭘 선언하냐? 중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일본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립이에요 라고 선언하자 일본이 무슨 개소리 하냐,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는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빨리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일의정서 내용이 간단히 얘기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땅에 일본 병력이 주둔해도 좋고 또 우리 땅에는 여러 시설들을 일본 군대가 마음껏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한일의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일의정서 바로 딱 체결을 시켜서 자신들이 러일 전쟁이 이제 아주 유리하게 이렇게 이 상황을 끌어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전쟁이 한창 중인데 일본 또 참 얘들 전쟁에 집중하기도 바빴을 텐데 전쟁 한창 중에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1904년 8월. 자, 제1차 한일협약이 뭐냐면은, 자, 제1차 한일협약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재정, 즉 경제와 관련된 일을 조언해주는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 외교 고문은 이제 우리나라가 외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 고문. 고문이란 거는 거기에 어떤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준 사람들 고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조언해준 사람과 우리나라 외교에 조언해준 사람을 일본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이게 한일 1차 한일 협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일본이 뭘 하냐면은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인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재정 고문으로 이제 딱 낙하산으로 박아 넣습니다. 이 메가타란 놈이 와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러일 전쟁으로 일본 참 바쁜데 그 와중에 참 얘들 꼼꼼해요. 메가타가 와서는 한 게 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당시에 쓰고 있던 백동화가 있어요. 백동화. 동전으로 된 이 백동화를 갖고는 이걸 당시에 일본의 제1은행이 발권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백동화를 이제 앞으로 쓰지 않을 거니까 이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이 발권한 새 화폐로 교환하세요라고 하는 게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와서 했던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자, 이게 왜 우리한테 뭐가 안 좋냐? 화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화폐 정리 사업을 보면 내용이 여러분 이래요. 자, 백동화의 품질과 상태가 정식 화폐에 준할 수 있는 갑종은 각각 2전 5리의 비율로 새 화폐와 교환하고 이에 맞지 않는 을종 백동화는 1전 그리고 형질이 거칠어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병종은 매수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화폐인 백동화를 갖다가 얘네가 등급을 나눈 거예요. 갑, 을, 병으로 나눠서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백동화는 새로 바꿔진 화폐와 좋은 비율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근데 좀 상태가 조금 동전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좀 동전 닳고 낡아질 거 아니에요? 좀 낡아서 을 등급으로 판정되는 백동화는 갑 등급으로 판정된 백동화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새 돈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돈으로. 그리고 병 등급으로 이 판정된
이 백동화, 아 너무 낡았어, 이거 엉망진창이야, 이건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된 백동화 같아, 이렇게 판단되는 거는 새 화폐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만 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이 새 돈이다. 그러면은 뭐 새롭게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가 깨끗한 1,000원짜리인 거야. 그러면 이건 은행 갖고 가면 새롭게 만들어진 1,000원짜리로 바꿔준대요. 근데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이게 1,000원짜리가 좀 낡았어. 그러면 은행에 갖고 가면은 새로 만들어진 500원짜리로 바꿔준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가 아주 약간 찢어지고 좀 막 때도 많이 타고 그래. 막 누가 종이에다 막 낙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은행 갖고 왔더니 아 이거 안 돼, 교환 안 돼, 불가, 버려, 쓰레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백동화를 갖다가 많이 갖고 있던 우리나라 상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 걔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 갖고서 바꿔달라니까 대부분 바꿔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화폐 정리 사업이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일본 상인들은 여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백동화를 이미 다 물건으로 바꿔놓던지 아니면 깨끗한 상태의 백동화로 다 바꿔놨었어.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 한일 1차 협약 때문에 임명된 메가타라는 재정 고문에 의해서 시행된 화폐 정리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상인들이, 우리나라 사업가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앞으로 쓰이는 돈 자체가 일본은행에서,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된 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에 뭔가 이렇게 종속적으로 예속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1차 한일협약까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두 번째 제8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8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